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대 아파트 거실에 가을 햇살이 비치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언제나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나도 그게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구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은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23살에 했습니다. 그때 수지는 웨딩드레스보다 신랑 준호의 웃음이 좋았습니다. 강북 출신의 평범한 집안 딸이 강남 집안에 시집을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시절의 수지는 절반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영옥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시댁 제사를 챙기고 남편 친구들 접대를 하고 아들 준석을 키우면서 수지는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인지 이 집의 가구인지 가끔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까지만 해도 수지는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쓰러진 건 그날 저녁 알벅시 32분이었습니다. 욕실 타일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 달려갔을 때 준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진의 손은 떨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골든타임 이야기를 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옥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진 옆에 서는 대신 의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막내 아들 재호도 왔습니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복도 의자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흘을 버텼습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흘을 버티다가 그 가을의 마지막 따뜻한 날 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2시의 중환자실에서 35년의 동반자가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대치동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수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 학교 동창들, 친척들이 왔습니다. 수진의 친정 오빠도 왔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그날 수진이 받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시어머니 영옥은 상주석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의 형제들이 그 옆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그 줄의 맨 끝에 세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영옥은 자신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마치 이 장례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수지는 그것도 참았습니다. 35년간 참아온 것처럼.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밤,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정 무렵, 영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는 35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진 장례식장 한켠. 영옥은 막내 아들 재호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옥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넌 우리 집에서 나가. 수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옥은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 명의 아파트는 우리 집안 재산이야. 우리 준호 사업 초기에 내가 보태준 돈이 들어간 집이야. 너도 알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문을 열려 하자 영옥이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따져. 어차피 준호가 남긴 건 빚도 있어. 회사 대출도 있고. 준석이 대학원까지 뒷바라지 하려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나가는 게 낫지. 이 순간 수지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옥의 눈은 35년 내내 그래왔듯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장 외벽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빈소 옆 유족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영옥은 재호와 함께 먼저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소파 위에 앉아서 영정 속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입속으로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전화기 알람 소리가 났고 복도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들이 너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정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두는 것은 언제나 이런 사소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들 준석이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문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영정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영옥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파트 명도 요구서였습니다. 준호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상속 정리 전에 영옥 측이 먼저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서류를 소파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준석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 서랍 안쪽에는 준호가 처음 사준 반지가 작은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발코니에는 수징이 10년 넘게 키운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진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은 이틀을 생각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나갈 것인가. 변호사를 찾아가 보자고 마음먹은 건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준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명함들, 낡은 만년필, 회사 수첩, 그리고 맨 아래 칸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쇠 고리에는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열쇠를 손에 쥐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생전에 이 서랍 아래 칸을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그걸 알면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선. 하지만 이제 준호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열쇠를 들고 열쇠고리 아래 작은 자물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쪽 벽면을 손으로 더듬자 나무판이 들렸습니다. 이중바닥이었습니다. 그 안에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하나와 흰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었습니다. 준호의 필체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1989년 결혼 이듬해부터 입금 내역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이었습니다. 준호의 월급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금액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 그리고 어떤 달은 공백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공백이 어떤 달이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준석이 아팠던 달, 회사가 어렵던 달, 시어머니 수술비가 나갔던 달. 그 모든 달들 사이사이에서 준호는 아내의 이름으로 조금씩 모아두었습니다. 잔액은 3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이수진에게 내 모든 재산을 남긴다. 수진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은 이틀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장과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어 자신의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옥의 대리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준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아. 준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갈게. 그 짧은 말에 수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30이 되었다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 엄마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 수진과 준석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가방 안에 꼭 쥐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했고 통장 거래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낯선 언어였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공증 유언장이 있는 한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의 권리는 강력합니다. 영옥 측이 주장하는 기여부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35년간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준석이 메모를 했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살 곳을 먼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진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진이 이사한 곳은 은평구의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 위로 사람들의 발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 하나보다 작은 공간에 수진의 35년이 압축되었습니다. 가져온 지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준석 아이 적사진 몇 장, 준호가 처음 사준 그 반지 상자, 그리고 책 몇 권. 화분들은 두고 왔습니다. 무거웠기도 했고 이 반지하에서 햇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첫날 밤 수지는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취한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공간, 시어머니의 기척을 살필 필요가 없는 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밤이었습니다. 그 새벽, 수지는 오래 잠들지 못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수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대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손이 바코드를 찍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젊은 손님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이 빨라졌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오는 중학생을 보면 라면을 권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낯설어했지만 나중엔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수지는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5년 동안 가사를 했지만 수진의 이름으로 된 통장에
월급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준석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옆에 앉아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에 영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옥은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영옥 측은 준호 사업 초기에 영옥이 수천만 원을 보탰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재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이 이 집 마련에 결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측 변호사가 계좌이체 내역을 요청했을 때 서류로 확인된 금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영옥이 주장한 수천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재호의 증언이 흔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준호가 만들어준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매달 조금씩 넣어온 그 통장을.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준호가 35년 동안 매달 써온 탄지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차 공판에서 왔습니다. 영옥이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장했습니다. 수진이 준호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준호가 수진에게 집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이 유언장은 준호가 제정신이 아닐 때 작성된 것이라고. 수진 측 변호사가 공증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준호가 건강했던 시절, 뇌졸중 발병 3년 전에 공증이 완료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준호가 생전에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없었으면 나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 사람 몫을 내가 챙겨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재판장이 이메일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준호, 당신이 해준 거야.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 날은 초여름이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에 초록잎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검은 재킷을 입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준석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입구 앞 계단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나는 엄마 편이야. 수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하고 수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이겼어. 준석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수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을 며느리로만 살았던 자신이 지금 이 계단 위에 서 있다는 것. 반지하에서 혼자 새벽을 보냈다는 것.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 두렵고 외로웠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이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판결은 수진의 승소였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산 전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수지는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지는 악수를 했습니다. 준석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전 꼭 이만큼 작았던 아이가 이제 어머니보다 훨씬 커져서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이기고 나서 우는 눈물이 이런 것인지 몰랐습니다. 서럽지 않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마치 35년치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은평구 그 골목에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수지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 편의점 야근을 하던 그 몇 달 동안 새벽에 혼자 오는 아이들을 수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던 중학생, 대입 공부를 편의점 구석에서 하다가는 고등학생. 수지는 골목 모퉁이에 작은 빈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준호의 통장에서 꺼냈습니다. 그 돈이 쓰이는 첫 번째 용도였습니다. 가게 문에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수진의 집. 동네 아이들이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와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멀뚱히 서 있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공간은 도서관이기도 했고 쉼터이기도 했고 밥집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지는 벽에 무언가를 붙였습니다.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의 한 부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 그 문장이 담긴 사진 옆에 수지는 메모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해준 것들을 이제 내가 할게요. 준석이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쓴 거예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앉아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낮게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 사람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그게 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언제나 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오래 불리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수지는 혼자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고 의자를 가지런히 놓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은평구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함께했던 사장님이 오늘도 음료수를 한 박스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밑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수지는 이 골목이 좋아졌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보다 이 좁은 골목이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불을 끄기 전에 벽에 붙은 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준호, 봤지? 작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이 해온 것처럼 이제 수진이 이 골목의 아이들을 위해 조금씩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들어줄 귀 하나, 기다려줄 의자 하나. 그것이 수진이 준호에게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수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5년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남편을 잃은 날 집에서 쫓겨나고 반지하에서 새벽을 보내고 편의점 계산대에 서고 법정에서 이기고 골목에 자신의 집을 연 사람. 세상은 이 사람에게 오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20년 넘게 매달 넣어온 통장처럼 수지는 조금씩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그 사람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불리지 않은 이름으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골목 끝에서 오늘도 수진의 집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고 밥 냄새가 납니다. 이수진은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